안녕하세요, 지탐되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면 세상은 조금씩 변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벽 5시 40년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 한 말의 눈물이 40년 시집살이의 기록입니다. 정숙이는 1985년 봄 24살의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남편 김태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결혼 전 몇 번의 만남에서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수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좀 전통적이시긴 한데 착하셔. 걱정하지 마. 태수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축소된 것이었죠.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당시 62살이었습니다. 한복을 즐겨 입고 집안의 모든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철수 옹은 65이었고 과묵한 성격의 아내의 모든 결정을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아직 미혼인 시누이 2명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김미경은 31살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작은 시누이 김미정은 28부로 은행에 다니고 있었죠. 결혼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일어났니? 어서 나와서 아침 준비해야지. 정숙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5시라니. 결혼식 다음 날인데. 네, 어머님 지금 나갑니다. 부엌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집은 아침을 7시에 먹어.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해. 그리고 국은 된장국으로 하고 반찬은 최소한 5가지는 해야 해. 우리 집안 어른들이 간소한 상을 좋아하지 않으셔. 네, 어머님. 그리고 김치는 항상 3가지는 있어야 해. 배추김치, 깍두기, 그리고 계절김치. 지금은 봄이니까 파김치를 담가 놓을게. 앞으로는 네가 해야 해. 정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된장국, 생선구이, 계란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 그리고 3가지 김치. 식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2 시누이. 잘 먹겠습니다. 다들 한참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다음부턴 국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 국은 된장을 좀 많이 넣는 편이야. 네, 어머님. 그리고 생선은 좀 더 바삭하게 구워야 해. 기름이 많으면 소화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큰 시누이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처음이잖아요. 천천히 배우게 해주세요. 아니 뭘.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는데. 우리 집 입맛을 알아야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 태수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운 편이야.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정숙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배울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숙이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시댁에는 1년에 4번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남편의 큰아버지 2분. 정수가 이번 주 토요일이 할아버지 제사야. 제사상은 전날부터 준비해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정숙이는 긴장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본 적은 있지만 준비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금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해. 나물 5가지는 기본이고 전도 3가지는 해야 하고 삼색나물, 적, 구이, 조림, 볶음. 음식이 20가지는 될 거야. 정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가지라니. 어머님, 그럼 금요일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당연하지.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걸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도 마무리할 게 있어. 금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정숙이 그리고 2 시누이가 모두 부엌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 정수가 너는 나물부터 다듬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 콩나물. 모두 깨끗이 씻어서 삶아야 해. 정숙이는 열심히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저려올 때까지 계속 씻고 다듬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전 부쳐. 동그랑땡 생선전 육전 준비해. 네, 엄마. 미정아, 너는 적 만들어. 산적 20꼬치는 만들어야 해. 네.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냄비마다 뭔가 끓고 있고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튀고 도마 위에서는 칼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이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탕을 끓여야 해. 소고기 양지를 넣어서 사골처럼 우려내야 해. 최소 5시간은 끓여야 제대로 된 맛이 나. 네, 어머님.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고 다시 시작하자. 정숙이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저녁도 차려야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저녁을 차리고 다들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밤 10시가 되었을 때 큰 시누이 미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내일 학교 일찍 가야 해서 이만 들어갈게요. 그래, 가서 쉬어라. 작은 시누이 미정도 곧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시어머니와 정숙이만 남았습니다. 정수가 우리 둘이서 마무리하자. 이제 거의 다 됐어. 하지만 거의라는 말은 한참 남은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마지막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 차리면 돼. 정숙이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게 제사구나. 정숙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새벽 4시 시어머니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일어났니? 제사상 차려야지. 정숙이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음식을 정해진 자리에 올려놓고 과일과 떡, 술잔까지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자정이 되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절을 하고 남편이 절을 하고 그 뒤를 이어 시어머니와 정숙이가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을 음복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이는 정말 한 입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금씩 먹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자, 이제 설거지하고 정리하자. 정숙이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설거지까지. 설거지가 끝난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이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이게 1년에 4번이나 있다고? 그날 밤 정숙이는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이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 세수, 부엌으로 이동,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 5가지를 준비합니다.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시부모님 방 청소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가 끝나면 빨래를 합니다. 당시에는 세탁기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손빨래를 고집했습니다. 세탁기로 빨면 옷이 상해. 속옷이랑 양말은 손으로 빨아야 해. 정숙이는 매일 아침 빨래를 손으로 빨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피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10시쯤 되면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점심도 간단하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끼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까요. 점심 후 또 설거지. 오후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을 갑니다. 저녁장을 보는 것이죠. 정수가 이 고등어 신선해 보이니? 네, 어머님. 좋아 보입니다. 그럼 2마리 사자. 오늘 저녁은 고등어 조림해야겠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5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식사. 저녁 설거지가 끝나면 8시 반. 그제야 정숙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반찬을 미리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밤 10시까지 부엌에서 내일 반찬을 만들고 그제야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직장에서 일찍 돌아와도 정숙이를 돕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래? 아, 나는 집안일 잘 몰라.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정숙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일에 아들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넌 가만히 있어. 정숙이가 할 거야. 어느 날 정숙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감기 정도로 밥을 안 해? 우리 때는 애를 낳고도 다음날 밥을 했어. 정숙이는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어지러웠지만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해. 이건 너무한 것 같아.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조금만 참아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제까지? 그냥 조금만 더.
정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87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이에게 명절은 지옥이었습니다. 정수가 설 준비는 보름 전부터 시작해야 해. 보름 전부터 네, 어머님. 우선 김장김치를 새로 담가야 해. 손님들이 오시면 김치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동태를 사서 식혜도 담가야 하고 떡도 주문해야 하고. 정숙이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 보름 전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50포기, 정수가 우리 집 식구도 많고 친척들 오시면 김치가 금방 떨어져. 많이 담가야 해. 정숙이는 며칠 동안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렸습니다. 손에는 고춧가루가 물어 빨갛게 물들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설 일주일 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을 부치기 위한 재료를 사고 나물을 준비하고 과일을 사고 떡을 주문했습니다. 정수가 떡은 가래떡, 송편, 인절미, 백설기, 시루떡 5가지는 있어야 해. 네, 설 사흘 전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10가지, 전 5가지, 구이 3가지, 조림 4가지, 탕 3가지. 정숙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두 시누이도 도왔지만 결혼한 며느리인 정숙이가 중심이 되어 일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 솜씨를 보여야지. 시누이들은 거들기만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정숙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날 당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7시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만 25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새댁이구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숙이는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내오고 설거지를 하고 또 음식을 내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 밥 좀 더 주세요. 정수가 국이 모자라는데 이모님 물 좀 주세요. 정숙이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뛰어다녔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저녁도 준비해야지. 친척들이 저녁까지 계실 거야. 정숙이는 어지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계속 서 있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너무 어지러워서. 앉아있긴 뭘 앉아있어. 손님들 있는데. 나중에 쉬어. 정숙이는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친척들이 떠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마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남편 태수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화투를 치다 이제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오늘 고생 많았지? 정숙이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명절인데. 내년에는 좀 나을 거야. 내년에도 똑같을 텐데. 정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잠들기를 바랐습니다. 1988년 정숙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수가 임신했다고 놀고 있으면 안 돼.
몸 조리는 아기 낳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임신한 정수기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저녁 준비. 입덧이 심할 때도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오늘은 부엌 냄새를 맡기가 힘들어요. 입덧? 나도 임신했을 때 입덧 있었어. 그래도 다 이랬어. 너무 약하게 굴지 마. 정수기는 화장실에서 토하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푹 쉬셔야 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좀 쉬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말해. 적당히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좋아. 임신 8개월 정수기는 배가 불러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쓰러진 정수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서. 집에 와서 누웠는데 배가 자꾸 당겼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지금 갈게. 병원에 갔더니 조기 진통이 온 것이었습니다. 무리하셨죠? 일단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는 일주일간 입원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원까지 할 필요 있어? 집에서 쉬면 되지. 병원비 아깝잖아. 정수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쉬라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가 저녁은 누가 해? 내가 좀 쉬더라도 저녁은 해야지. 결국 정수기는 부엌에 섰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진통이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뭐? 지금? 급히 병원으로 갔고 새벽 5시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남편은 기뻐했고 시어머니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아들을 낳았구나. 하지만 정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산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서 회음부가 많이 찢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은 푹 쉬셔야 해요. 일주일 후 정수기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먹어. 그리고 애 우유 먹이고 재워. 네, 어머님. 그리고 저녁은 내가 해야지. 내가 손자 돌봐줄게. 정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일주일만 더 쉬면 안 될까요? 출산한 지 일주일이나 됐잖아. 우리 때는 3일 만에 일어나서 일했어.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져. 정수기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밥을 하다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습니다. 회음부는 아직 아물지 않아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아기가 깼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새벽에 겨우 잠들면 다시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숙이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숙이의 몸무게는 10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앙상하고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이가 자라면서 정숙이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 동시에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다가 아기가 울면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기 좀 봐야 해서. 빨리 다녀와. 밥 타면 안 되잖아. 아기를 재우고 오면 밥이 타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게 뭐야? 밥이 탔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이고, 이 밥을 어떻게 먹어? 다시 해. 밥을 다시 하는 동안 아기가 또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1990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또 임신했어요. 그래? 좋네.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손자가 하나 더 생긴 것은 기뻐했습니다. 둘째를 낳고도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를 돌보면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큰아이는 3살, 둘째는 갓난아기. 정숙이는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도와줘. 내가 뭘 도와? 애들은 엄마가 봐야지.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 설거지라도. 아, 나는 회사 일 또 바쁜데.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하실 거야? 정숙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992년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님, 또 임신했어요. 셋째? 그래, 좋아. 이번엔 딸이겠지? 하지만 셋째도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은 컸습니다. 아들만 셋이나. 딸 하나는 있어야 했는데. 정숙이도 속상했습니다. 자신도 딸을 원했으니까요. 셋째를 낳고 나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살, 3살 갓난아기. 아이들은 계속 울고 싸우고 보챘습니다. 엄마, 형이 나 때려. 엄마 배고파. 으앙. 정숙이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정숙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몸무게는 45kg까지 떨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한번 다녀가셨을 때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수가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완전히 뼈만 남았잖아. 엄마. 정숙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해. 애들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쉴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잖아.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 회사 갔다 오면 TV만 봐.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시집살이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참아야지. 시간 지나면 나아져.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사와 명절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 명절 준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수가 애들 밥도 따로 준비해야지. 아이들은 어른 음식 못 먹잖아. 네, 어머님.
명절 전날 정숙이는 어른 음식과 아이들 음식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계속 울고 보채서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잠깐만, 엄마가 지금 일하고 있어. 엄마, 동생이 나 때려. 야, 형아한테 손대지 마. 정숙이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아이들을 달래고 동시에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야 했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해. 어른들 말씀하시잖아. 하지만 아이들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심심해. 엄마, 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정숙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음식을 내오고 설거지를 하고 또 아이들을 봐야 했습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저건 먹으면 안 돼? 안 돼, 저건 제사 음식이야. 왜 우리는 못 먹어? 조상님께 먼저 드려야 해. 나중에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제사 때 큰아들이 제사상에서 과일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사상 음식을 함부로 먹다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 봤어요. 정숙이 내가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게 뭐야? 정숙이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야단을 쳤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왜 안 들어? 큰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배가 고팠어.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만 있고. 나 너무 배고팠다고. 정숙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도 힘든 것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995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1년에 5번의 제사. 시어머니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태수 아버지 제사도 내가 책임져야 해. 제대로 지내야 해. 네, 어머님. 1998년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숙이는 아이들 학교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세탁하고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아침에는 시부모님 식사, 남편 식사, 아이들 도시락을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이는 이제 완전히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일만 했습니다. 1999년 시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정수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내가 더 잘해야 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이제 직접 요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숙이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병원 스케줄도 정숙이가 관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정수가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준비해. 네, 어머님.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서둘러 점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02년 큰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일을 좀 해볼까? 아이들 학비도 있고. 일? 내가 무슨 일을 해? 집안일도 바쁜데. 아르바이트라도. 우리 엄마가 허락하실 것 같아.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 정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들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안 돼.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 내가 집안일 하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학비가 그건 태수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넌 집안일만 잘하면 돼. 정숙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005년 셋째 아들도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 아들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비, 생활비, 책값.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태수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이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팔아 아이들 학비를 보탰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이게 내 인생인가? 정숙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4살의 정숙이는 50살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던 걸까? 2006년 큰아들 민수가 직장을 구했습니다. 정숙이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사회인이 되었으니까요. 민수야, 축하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제 제가 돈 벌 테니까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숙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돈 벌면 집에 생활비 내야지. 네, 할머니. 그리고 결혼도 생각해야지. 좋은 집안 딸 소개해 줄게.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뭔 소리야? 26인데 결혼해야지. 우리 집안은 일찍 결혼하는 집안이야. 2008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수진이라고 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정숙이는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학력은? 집안은? 부모님 직업은? 시어머니는 수진이에게 마치 면접을 보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대학은 지방대 나왔고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지방대? 우리 민수는 서울대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간섭 때문에 수진이와 헤어졌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너무하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할머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해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2009년 정숙이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도 보이고요. 제대로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쉴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이대로 가다간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꼭 쉬세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서 좀 쉬래. 만성 피로 증후군이래. 그래? 그럼 좀 쉬어. 그런데 어떻게 쉬어? 집안일은 누가 해? 엄마한테 말씀드려봐.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서 좀 쉬라고 하는데요.
쉬긴 뭘 쉬어. 나도 아프지만 할 일은 해야지. 내가 나보다 젊잖아. 정숙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정숙이는 심각한 요통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네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은 물리치료로 버틸 수 있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수술해야 합니다. 정숙이는 무서웠습니다. 수술을 하면 누가 집안일을 할까?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시고 남편은 할 줄 모르고 결국 수술은 미루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조차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점심을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아프면 약 먹고 해.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정숙이는 진통제를 먹고 허리를 구부린 채 부엌에 섰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 정숙이는 50살이 되었습니다. 반백년을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6년. 26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 제사, 가족 행사. 모든 것이 정숙이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여보, 정수가. 남편이 달려와 정숙이를 안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혈압도 매우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정숙이는 2주간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처음으로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나는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퇴원하는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큰 병이 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니? 그럼 저녁 준비해야지. 정숙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좀 쉬어야 한대요. 쉬긴. 밥은 해야 먹지. 나도 아픈데 어떻게 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좀 말씀해봐. 나 정말 힘들어.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남편의 설득도 소용없었습니다. 태수야, 내 아내가 너무 약하게 구는 거야. 좀 쉬었으면 이제 일해야지. 2013년 둘째 아들 준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숙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처럼 힘들게 살면 어쩌나. 결혼식 날 정숙이는 새 며느리 은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 알았지?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은희야, 우리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야. 명절이랑 제사 때는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해. 네, 할머님. 정숙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희도 자신처럼 힘들게 살 게 뻔했습니다. 2015년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정숙이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화장실을 돕고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정숙이는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요양원을 알아봐줘. 요양원?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아니면 간병인이라도 구해줘. 나 정말 못 버티겠어.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그냥 내가 좀 돌봐줘. 내가?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 집안일, 식사 준비, 청소, 빨래, 그리고 이제 간병까지?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남한테 맡길 순 없잖아. 정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16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이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간병까지 더해져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새언니, 올해도 음식 20가지는 해야지. 큰 시누이 미경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이미 결혼해서 자기 집이 있었지만 명절에는 친정에 왔습니다. 아가씨, 올해는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요? 엄마 간병도 있고 저도 요즘 건강이.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전통이잖아. 매년 하던 대로 해야지. 하지만 정숙 씨, 며느리가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예전부터 우리 집은 명절을 성대하게 지내는 집안이야. 정숙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동시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약을 드리고 다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냄비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국이 타버렸습니다. 새언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국을 태우다니. 큰 시누이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 약을 드려야 해서. 그래도 음식은 제대로 해야지. 정숙이는 국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정숙이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설날 전날 정숙이는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2시간 자고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설날 당일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5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정숙이는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고 설거지를 하고 또 음식을 내왔습니다. 점심때 시댁 친척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국이 좀 싱거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좀 덜 했나 봐요. 그리고 이 나물 좀 질긴데? 제대로 삶았어? 정숙이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물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 화장실 휴지가 없는데요?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정숙이는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저녁 때 정숙이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접시를 깨뜨리다니. 죄송합니다, 아가씨. 오늘 음식도 별로였어. 국도 싱겁고 나물도 질기고. 내년에는 더 잘해야겠어. 그 순간 무언가가 정숙이 안에서 터졌습니다.
31년. 31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31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31년 동안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31년 동안 항상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숙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사람입니다. 뭐?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큰 시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31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아프거나 출산했을 때도 일했어요. 정숙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게 뭐야, 제대로 해. 더 잘해야지라는 말만 들었어요. 정숙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있는데. 저도 지쳐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정숙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프고, 저도 피곤하고, 저도 슬퍼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정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31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정숙이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그리고 정숙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친척들은 다들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는 난처해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었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31년 동안 참은 게 그렇게까지야? 정숙이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이는 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대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왜 늦게 일어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좀 쉬어야 해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제가 쓰러지면 아무도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반찬 5가지 대신 3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정수가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 어머님,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더 준비할 수 있지만. 정숙이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응, 뭔데? 나는 31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나도 나이가 들었어요. 남은 인생은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변화? 첫째, 집안일을 나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도와야 해요. 나도? 당연하죠.
이 집은 당신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둘째, 명절과 제사 때 음식을 줄일 거예요. 더 이상 20가지씩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 텐데.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키든지 해야죠. 태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셋째, 어머님 간병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든 간병인이든 돈이 내가 일을 해서 벌 거예요. 일을? 네, 이제 나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요. 태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며칠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세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숙이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이 집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건강과 제 인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민수야, 내 탓이 아니야. 엄마가 참고 산 게 문제였어. 둘째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저희가 도울게요. 명절 때도 제사 때도. 셋째 현수도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정숙이는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정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다니. 나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했어.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했구나 싶어. 미안해. 정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1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그날 정숙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016년 봄 정숙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숙 씨,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숙이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31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집안일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태수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고마워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들들도 주말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청소기 돌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2016년 추석 정숙이는 음식을 10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달 음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명절에 배달 음식을? 큰 시누이 미경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는 단호했습니다. 아가씨,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가씨도 도와주실 거면 더 준비할 수 있지만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 해요.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시어머니를 위해 주간 보호센터를 등록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센터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거부했습니다.
나는 집에 있을래. 그런데 가기 싫어. 하지만 한 번 가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거기 괜찮더라. 친구들도 생기고. 정숙이는 드디어 낮 시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2018년 정숙이는 작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숙 씨, 색감이 참 좋으시네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숙이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그림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색으로, 때로는 밝은 색으로. 정숙이는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큰아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새 며느리 지혜는 32살의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혜야. 정숙이는 지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결혼 전 정숙이는 지혜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지혜야,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우리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야. 지혜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 네? 나는 31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너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숙이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결혼 후 지혜는 정숙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명절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음식을 좀 간소하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저희 둘이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는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지혜는 또한 민수에게도 당당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응, 알았어. 민수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이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세상이 변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힘들지 않니? 조금은요. 하지만 민수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아요. 그렇구나. 어머님, 혹시 예전에 많이 힘드셨어요? 정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많이 힘들었어. 서운하셨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시고. 응. 정숙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외출이 제한되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명절도 간소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숙이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정숙이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나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나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 정숙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19에 시집 왔어. 그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우셨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쉬는 날이 없었어. 명절에는 더 심했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무슨 친정이냐고 하시더라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나중에 며느리가 오면 잘해줄 거야. 정숙이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똑같이 했더라고. 너한테. 어머님, 정말 미안해, 정수가. 내가 너무 못됐어. 시어머니는 정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것을 너한테 똑같이 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님, 근데 내가 그날 울면서 말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용서해 줄 수 있니? 정숙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어머님도 피해자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1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2021년 정숙이는 60살이 되었습니다. 환갑잔치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숙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환갑인데 좀 크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조용히 가족들끼리만 하자. 그래도 엄마는 이제 조용한 게 좋아. 정숙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31년, 아니, 지금은 36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나를 위해서는 뭘 했지? 생각해보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환갑이다. 60년을 살았다. 그중 36년을 며느리로 살았다. 나는 행복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다. 하지만 후회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딸이 있었다면 나는 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지 마라. 내 행복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숙이는 일기를 쓰며 울었습니다. 2022년 둘째 준수의 아내 은희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은희야. 정숙이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걱정이 돼요. 출산하고 나면 집안일이랑 아기 돌보는 거. 정숙이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나처럼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어머님. 출산하고 나면 푹 쉬어. 산후조리원도 갔고 집에 와서도 충분히 쉬어. 하지만 집안일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준수도 도와야지. 은희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2023년 봄 은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정숙이의 첫 손녀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우리 서연이에요. 정숙이는 작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딸이 생겼구나. 정숙이는 손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워야지. 여자라고 집안일만 시키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은희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정숙이는 충분히 쉬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밥 할게요. 아니야, 내가 쉬어. 내가 할게. 하지만 은희야,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지금 잘 쉬어야 나중에 건강해. 정숙이는 자신이 받지 못한 배려를 며느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준수에게도 말했습니다. 준수야, 내가 은희 많이 도와줘야 해. 아기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야. 네, 엄마. 알겠습니다. 준수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밤에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났습니다. 정숙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부부가 함께 키우는 거야. 2023년 겨울,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수가, 나 좀 힘들어.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정숙이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응. 조금 먹었어. 시어머니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정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님.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시어머니는 정숙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아니야. 내가 꼭 말해야 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게 정말 못됐어. 36년 동안 너를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처럼 대했어. 어머님, 나도 시집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내게 똑같이 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 정숙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미 다 잊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가.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유지될 수 있었어. 어머님, 내 덕분에 우리 손자들이 잘 컸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정수가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알았지? 네, 어머님. 그리고 사랑한다, 정수가. 정숙이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36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숙이는 많이 울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36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를 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숙이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공허함. 36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정숙이의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뭘 하지? 정숙이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간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 태수도 은퇴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이나 다닐까? 여행? 응.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정숙이는 생각해 봤습니다.
36년 동안 정말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가요.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 우리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 정숙이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걸까? 36년 동안 부엌과 집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숙이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팔을 좀 더 크게 저어 보세요. 네.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36년 동안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다. 은추야, 정말 오랜만이야. 결혼 전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너 결혼하고 연락 끊겼더라. 왜 그랬어? 미안해. 정신없이 살았어. 시집살이 많이 했구나. 응. 많이 했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숙이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나도 시집살이 진짜 힘들었어. 명절 때마다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출산하고도 일주일 만에 밥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을 해야 한다니까 반대하시더라. 모두가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참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제라도 좀 나아진 것 같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우리랑 다르더라. 당당하게 자기 의견 말하고. 그게 맞는 거야. 우리는 너무 참고 살았어. 그날 정숙이는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것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2024년 여름 손녀 서연이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정숙이는 서연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아마. 서연이가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숙이는 서연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거야.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어느 날 은희가 정숙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정말 힘드셨죠? 응. 힘들었지. 저한테는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정숙이는 웃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어머님. 나는 36년 동안 나 자신을 잃고 살았어. 너는 그러지 마. 너 자신을 잃지 마. 네, 어머님. 그리고 서연이도 여자라고 집안일만 시키지 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정숙이는 서연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세상이 더 나아져 있기를. 여자도 남자도 평등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2024년 가을 정숙이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며느리 힐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저는 이미경입니다.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고 모두 시집살이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 명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40년 동안 명절마다 음식 30가지씩 준비했어요. 혼자서. 저는 출산하고 3일 만에 밥했어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는 사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병원 가냐고 하셨어요. 모두의 이야기가 비슷했습니다. 과도한 집안일,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존중받지 못하는 인권. 정숙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명절에는 보름 전부터 준비했고 제사는 1년에 5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상담사가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그 시대가, 그 문화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정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약해서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2024년 겨울 정숙이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5이었습니다. 엄마. 정수가 왔구나. 엄마 할 말이 있어. 정숙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정말 힘들었어. 명절마다, 제사마다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엄마한테 말하면 항상 참아라고만 하셨잖아.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수가.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말한 거 알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지. 응. 근데 엄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 정숙이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지?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도 정말 힘들었어. 알아, 엄마. 나도 이제 알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고통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딸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자. 서연이 세대는 다르게 살 수 있게 하자. 그래. 그래야지. 2025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이의 마지막 시집살이 설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가 음식 준비할게요. 민수, 준수, 현수 세 아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네. 엄마는 이제 쉬세요. 며느리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손녀나 봐주세요. 정숙이는 감동받았습니다. 설날 당일 부엌에서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준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해 볼까? 서툴렀지만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정숙이는 거실에서 서연이와 놀아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했구나. 음식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정도의 간단한 음식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음식 준비 다 됐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숙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 한마디를 위해 40년을 기다렸습니다. 2025년 봄 정숙이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나 일주일 정도 여행 다녀올게. 혼자? 응. 혼자 좀 다녀오고 싶어.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남편도 이제는 아내를 이해했습니다. 여행지는 강원도였습니다. 산과 바다가 있는 곳. 정숙이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나는 누구일까? 64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나는 김정숙이야.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나는 김정숙. 한 명의 인간이야. 산을 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 힘으로. 정상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김정숙이야.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김정숙이야. 정숙이야. 숙이야. 정숙이는 울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이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이고 할머니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명절 준비, 제사 노동, 불평등한 가사 분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문제를 인식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하면 세상은 조금씩 변합니다. 지탐대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